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4년도 AICP 시험 변경 이렇게 예측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된 남광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AICP 시험 히스토리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 2024년에 어떻게 시험이 변경될 예정인지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왜 그럼 이런 AICP 시험이 2024년에 변경이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외국인으로서 AICP가 미국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를 또 자료를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 CPA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어떤 과정과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고 무엇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좀 나누어서 2024년에 시험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지금 각각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CP 시험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참고로 2000년도에 이제 CP 시험을 봤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PBT, Paper Based Test여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다 괌에 가서 시험을 봤죠. 1년에 2번, 5월, 11월 첫째 주 수목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뭐 진짜 몇천 명이, 몇백 명이 한꺼번에 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시험을 보던 것이 CBT, Computer Based Test로 2004년도에 바뀌었죠. 그리고 이때 시험이 바뀌면서 BEC라는 이제 전혀 생소한 과목이 하나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2003년도까지 전부 다 합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그래서 BEC라는 과목이 새로 생기면서 이코노믹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요.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 그다음에 Information Technology라고는 IT가 새로 들어왔어요. 이때 이제 IT가 새롭게 이제 AICP 시험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거의 20년 전에, 18년 전에 이제 처음 들어왔고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바뀌어서 매년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제가 페이퍼를 볼 때는 무조건 4과목을 한꺼번에 시험 봐서 2과목 이상이 75가 넘어야지 부분 합격을 인정해줬는데 컴퓨터로 바뀌면서는 이제 한 과목 시험 볼 수 있게 되어졌고 단 이제 시험 과목이 좀 늘어났죠. 이제 3과목 새로운 과목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합격률은 오히려 한꺼번에 4과목을 볼 때보다 페이퍼를 볼 때보다 컴퓨터 베이스로 테스트로 바뀌면서 좀 합격률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때나 시험 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과목들이 추가되면서 어려워졌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11년도에 CBT2라는 폼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뭐 여기서는 특별히 많이 바뀐 건 없고요. 그 특별하게 막 많이 추가된 건 없는데 BEC 과목에 Corporate Governance라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라는 과목이 하나가 신설이 되고 에세이가 이제 세 문항이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10년여를 뭐 큰 변화 없이 뭐 중간중간 뭐 과목에 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고 이런 건 있었지만 특별히 많이 변화는 없다가 이제 2024년도에 시험이 2004년도 20년 전만큼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할 거다라고 이제 공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22년 7월에 Exposure Draft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두껍게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오늘의 세미나는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시험이 변경될 건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12월 말까지 이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2023년도 1월에 이제 최종 어떤 예정안을 확정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험 실시는 변경된 시험 실시는 2024년 1월서부터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2024년 1월서부터 변경되어질 시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가장 메인 변경은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Focus on Data and Technology 컨셉이거든요. Data and Technology 컨셉이나 Higher Order Skills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시험에 반영이 될 거다. 그러면 이런 그 테크놀로지나 데이터나 higher order skill, 다시 말하면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거를 문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을 검증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시험에서 보다도 집중적으로 다룰 거다라는 게 이제 2024년 시험 변경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IT나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강조가 된다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뭐 지금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험 과목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험은 4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올드 모델이 지금 현재 시험 모델인데 Financial Accounting Reporting, FA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뭐 회계 과목이에요. 그래서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정보 비영리 회계 이렇게 이제 보통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regulation이라는 게 있는데 비즈니스 러하고 텍스하고 약간 법규와 관련된 것이고 어디서 이제 회계 감사고 BEC가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아까 2004년도에 이제 새로 생긴 과목인데 이제 20년 동안 이제 뭐 중간에 과목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만 현재는 경제학, 재무관리, IT, Corporate Governance, 그 다음에 이제 Cost and Manager Accounting 이렇게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BEC고 에세이는 이 BEC에서만 지금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현재 4과목을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시험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24년에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전공, 그러니까 필수 과목 3과목하고 선택 과목 1과목하고 이렇게 네 과목을 보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필수 과목 3과목은 똑같이 다 봐야 되지만 선택 과목 오른쪽에 있는 3과목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바꾸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어떤 성격이 완전히 3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인지 내가 텍스 심으로 오래 하신 분인지 또는 IT 쪽에서 뭐 좀 전공을 하신 분인지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어프로치가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선택 과목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얼핏 보면은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Financial Accounting Reporting과 Regulation과 Audit은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과목명은 뭐 거의 그대로 가는 거고요.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내용의 세부적인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도 멀티플 퀘스천하고 타스크 베이스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단답식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인데 이게 거의 5대5 정도 비율로 지금 그 점수 배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험이 바뀌어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팅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퀘스천 문항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레귤레이션이나 어딧은 뭐 큰 차이 없죠. 뭐 76이나 72나 뭐 78이나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제 시뮬레이션 문제,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가 뭐 8문제씩 다 공통적으로 나왔었는데 뭐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뭐 똑같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5대5 정도의 비율로 출제 비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실제로 실무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IT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어떤 실질적인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될 거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3과목은 똑같은데 이제 디서플린,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이제 새로 생긴다는 게 조금 이게 획기적인 건데 선택 과목이 3과목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앤 리포팅 이거는 뭐 BAR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과목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Financial Accounting Reporting 있잖아요. 회계 과목. 아까 회계 과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정보및 비영리 회계 이렇게 3개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져서 이거를 전부 다 공부를 해야지 현재 페레를 시험 보실 수가 있는데 시험이 바뀌면서 필수 과목에 있는 페레와 선택 과목에 있는 이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리포팅을 좀 나눠놓은 거예요. 둘 다 회계 과목인데. 그러니까 공부량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지금 하나 과목 공부할 때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런 그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리포팅은 회계 과목의 약간 연장이다. 다만 훨씬 더 좀 깊숙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건데 어떤 것들이 깊숙이 들어갈지는 세부 과목 보면서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Information System and Control이라고 해서 IT 과목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2024년 시험 변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IT 전문가들이 회계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점점 시장에서 이 IT 전문가들을 회계법인에서 많이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다 그래서 아예 필수 과목으로 IT를 한 과목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정말 이제 저처럼 뭐 법을 공부했다거나 완전히 이제 IT와는 관련 없는 분야의 전공자들이 IT를 완전히 한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버리면 접근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사협회에서는 이 IT를 뭔가 중요한 부분으로 더 자리 잡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택 과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 컨트롤이라고 해서 IT 과목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텍스 컴플라이언스 앤 플래닝이라고 해서 이건 레귤레이션에 있는 텍스 부분에서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귤레이션에 비즈니스 로하고 텍스하고 한 2대 8 정도의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바뀌는 2024년도 시험에서도 그 비중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뭐 3대 7, 뭐 2대 8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텍스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좀 빼내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거를 빼내서 이 TCP라는 과목을 하나 새롭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회계 전문가로서의 경력이 좀 많다거나 내가 회계학 석사를 했다고 해서 회계 과목이 자신 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을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리포팅을 하시는 게 좋죠. 물론 여기에는 어떤 것들도 들어갈 거냐면은 약간 이제 뭐 그 어널리시스니까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단순하게 이제 레이셔 분석만이 아니라 실제로 재무제표를 읽고 분석하는 어떤 그런 기법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회계에서 이게 파생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회계가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BAR을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스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텍스 실무를 오래 하시다가 CPA를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텍스 전문가로서의 뭔가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다고 한다면 텍스 컴플라이언스 플래닝을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도 괜찮죠. 아예 내가 뭐 IT 전문가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거나 뭐 그런 쪽이다 그러면은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전공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 계실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예상컨대 아마도 한국 분들의 대부분은 BAR 아니면 TCP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은 BAR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과목별로 한번 볼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스코어 웨이팅인데 큰 이슈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대 5 정도, 객관식 50%, 이제 주관식 50%인데 이제 그 IT만 객관식이 조금 더 높은데 뭐 큰 뭐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BEC 과목에 있었던 written communication, 에세이 세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없어집니다. 나는 라이팅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는 사실 뭐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래서 지금 2022년, 2023년에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험 보신 분들이 전체 합격을 23년까지 다 하면 좋은데 못할 경우에는 어딧이 이제 어딧으로, FAR이 FAR로, REG가 REG로 이렇게 합격한 게 그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2023년까지 전체 합격을 못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무슨 이렇게 손해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다만 이제 이 BC라는 과목은 이게 없어지고 선택 과목 3개로 이게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BC 과목을 합격하면은 2023년까지 합격하면은 2024년에 새로 만들어지는 선택 과목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전략적으로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과 아니면 지금 이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험 과목의 그 순서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요거를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도 첫 과목이 합격하고 나서 18개월 안에 나머지 3과목을 전부 다 합격해야지 전체 합격이 인정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시험이 바뀌어져도 18months 룰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한 과목 해가지고 한 과목 합격하고 또 새롭게 공부하고 두 번째 과목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이 들어가서 나머지 과목까지 첫 번째 합격한 것부터 18개월 안에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스케줄링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자, 오디 과목서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처음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를 알아봤자 뭐 어차피 지금 새 거를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큰 것들만 이제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디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BC 과목에서 출제되는 IT 시스템이나 IT 과목들, 그다음에 이제 제너럴 컨트롤이나 인터널 컨트롤 같은 내부 통제,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아까 2011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업 지배 구조. 이런 내용들의 일부 또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디서 들어옵니다.
원래는 이게 어디서 원래부터 있던 것들인데 이게 BC를 만들면서 IT로 갔다가 뭐 CG로 갔다가 이렇게 막 분산됐던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로 다 들어오는 거죠. 사실 이게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IT가 이게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2025년서부터 IT 과목을 반드시 사전에 꼭 들었어야지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오디 과목에 지금 IT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훨씬 비중을 높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듯이 오디세 대해서 왜냐면 회계 감사를 할 때 이제 뭐 이전처럼 지금 페이퍼 보고 뭐 가서 막 다 무슨 매뉴얼로 하고 이거는 이제 이미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다 프로그램으로 오디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IT 전문가들이 점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고 이런 그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날리지가 있는 사람들을 어디터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IT에 대한 내용이 어디 과목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IT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LTP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전부 다 이 어디 과목에다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더불어서 어디 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시라고 하는 게 회계 감사인데 클라이언트가 제공해준 자료들을 가지고 이 자료들의 어떤 그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게 이제 어디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모아서 이걸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이제 그 자료를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어디 과목에서는 그 태스크 베이스 시뮬레이션 즉 주관식에 실제로 이 데이터 어널리틱스 하는 그런 기법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은 이건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이런 어떤 전공자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많이 배우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이제 어디 과목에 들어올 거다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 페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 있던 중국 고급 정부 및 비영리 회계 이 세 과목이 상당 부분 익스텐드 돼가지고 새롭게 선택 과목이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량 자체는 그 공부량 자체, 그러니까 범위 자체는 좀 줄어듭니다. 그 필수 과목의 파이낸셜 리포팅은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니까 우리가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정보 및 비영리 회계 세 개는 나눠져 있는데 일단 기본 필수 과목 어카운팅 과목인 페레에서는 중급 회계 중심으로 갈 것이고 어드밴스의 일부와 정보 및 비영리 회계 일부가 조금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는 100을 공부했다면 한 70% 정도만 공부해도 양은 이제 파이낸셜 필수 과목이 커버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할 때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정보를 분석하는 거, 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 그런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약간의 데이터 어널리시스 IT와 관련된 내용들인 거죠. 그것들의 내용이 조금 더 들어올 거다. 근데 이제 어디보다는 그것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 분석보다는 이제 어디서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이제 IT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이 어카운팅 과목에서도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떤 툴을 이용한다거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컨셉을 주관식을 통해서 물어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난이도는 뭐 지금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필수 과목의 레귤레이션 과목은 공부량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로 그대로 들어오고요. 오히려 좀 더 많아졌어요. 그 에틱하고 프로페셔널 리스폰서빌리티가 오디에 상당히 들어가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하고 프로페셔널 리스폰서빌리티의 상당 부분을 이제 레귤레이션에서 물어보면서 법규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법과 관련된 것들이 한 70%, 60, 70%.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법은 그 레귤레이션의 그 세법의 일부가 또 익스텐드 돼가지고 새로운 선택 과목 세트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텍스는 루틴하고 리커링한 거,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 계산을 할 때 그로스 인컴의 기본적인 컨셉은 여기서 물어보지만 소득세에서 아주 디테일한 것들,
뭐 인센티브 스타 옵션이라든지, 그러니까는 항상 매번 발생하지 않지만 특별 부분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텍스 선택 과목 TCP라는 과목에서 물어볼 거다. 그래서 텍스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은 레귤레이션하고 TCP하고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셔도 지금보다 공부량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하죠. 왜냐하면 TCP라는 과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나 뭐 다른 어떤 그 IT 선택 과목보다는 조금 더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어디에 비해서 페레에 비해서 레귤레이션이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텍스는 이렇게 막 분석하고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뭐 이거를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비즈니스 분석, 데이터 분석하고 IT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요구되는 것은 어디시 가장 많이 요구가 되고, 텍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분석적인 기법보다는 약간 이제 룰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IT적인 요소들이나 데이터 분석적인 요소들이 그 세 과목 중에서는 가장 레귤레이션에 적게 포진될 거기 때문에 난이도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과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세 과목, 선택 과목을 보면은 BAR이 이제 어카운팅 과목에서 연장되는 과목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수 과목 어카운팅에서는 중급회계 중심이지만 어드밴스 정보가 기본적인 내용들이 조금 들어올 거다. 그렇다면 이제 연장되어지는 어카운팅 과목에서는, 그쵸? 어드밴스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또 정부 및 비영리회계 내용들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우리가 BC 과목에 있었던 원가회계나 재무관리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나 이코노믹스의 일부 컨셉들도 여기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카운팅 과목인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공부량으로 따지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가회계, 정부회, 그러니까 비영리회계, 뭐 재무관리, 관리회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들어올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내년 공표가 되고 최종안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공부량 자체로 보면은 이게 선택 과목 회계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기본 필수 과목 회계보다는 어드밴스 레벨의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도 어느 정도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ISC는 뭐 이거는 IT 심화 과정을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ALCP 협회에서는 이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기를 사실 기대하고 이 시험을 바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의 현실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IT 심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IT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상 문과, 저처럼 이제 문과대생이거나 일반 경영대생들이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인 거는 뭐 분명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TCP는 이제 텍스 컴플라이언스나 뭐 엔터티 텍스, 뭐 그다음에 플래닝, 프로퍼티 트랜잭션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레귤레이션의 텍스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어드밴스 레벨을 물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현재는 나오지 않던 뭐 예를 들면은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나 예를 들면 이전 가격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실무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간단한 M&A 텍스라거나 뭐 또는 스테이트 로컬 텍스 중에서 일부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또 인터내셔널 텍스 같은 것들, 이런 현지 시험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던 어떤 토픽 같은 것들도 일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대부분 텍스 일을 하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택 과목 세 과목 중에 오히려 이 텍스 익스텐드가 되는 TCP를 선택하시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과목의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AICP 시험이 왜 또 2024년에 이렇게 변경이 될까? 이건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현재 회계 시장에서 데이터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데이터를 보고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CPA 시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시험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특히나 CPA 시험은 실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내용들도 점점 실무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반영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학원 수업을 들어서 교과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실무 경험이 아예 없으시기 때문에 전혀 이제 감이 없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로만 공부해갖고 시험을 합격하기보다는 정말 이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CPA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점점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테크놀로지 이쪽 전문가들이 CPA들도 점점 많이 필요하니까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나 테크놀로지를 왕창 시험에 지금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수 과목으로 이걸 하나를 만들어버리면 이제 CPA 시험을 아무도 안 보려고 그럴 거기 때문에 필수 과목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아예 한 과목을 떼어내서 IT 과목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페레에다가도 오디트에다가도 또 일부는 텍스에 레귤레이션에도 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대형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통 대형 회계법인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죠. 텍스, 뭐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어딧, 그다음에 컨설팅인데 점점 대형 회계법인들이 매출이 어느 쪽에 이제 증가하냐면 컨설팅 분야 매출이 압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위 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돈 되는 건 다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IT 컨설팅 분야도 사실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는지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액센처 같은 아주 그런 컨설팅 펌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다 빅4들에서 또 미드 사이즈 펀들에서 이걸 컨설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컨설팅 중에 어떤 컨설팅이 지금 제일 핫하냐? 결국 IT 컨설팅이죠. 그래서 매출 분야도 그렇고 전문가 수요도 그렇고 이 IT를 전문적으로 뭔가 컨셉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도 IT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회계법인의 기본 업무인 어딧이나 텍스 분야도 지금 오딧 나가는데 뭐 이런 펀드 오딧 한다. 그럼 펀드 오딧의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뭐 ITX 이런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누가 얼마나 더 잘 쓰냐 이거 프로그램 잘 쓰는 회계사를 뽑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쓰려면은 기본적인 데이터 지식이나 데이터 분석 지식이나 뭐 통계학 지식이나 IT 관련 지식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알고 있어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도가 용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 분야도 점점 더 이런 관련 지식 있는 CP를 많이 요구하더라.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회계법인에서 이런 회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올해 산업별로 H1B 신청 순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H1B라는 것은 미국에서 외국 사람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비자의 거의 유일한 H1B라는 비자고요. 뭐 아다시피 이제 매년 3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3월 달 말에 추첨을 해서 서류 심사를 거쳐서 실제로 10월 1일서부터 적법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년에 8만 5천 명 뽑는데 신청 인원이 20만 명, 3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3년이 지나면 3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 리뉴얼을 하는데 그때 리뉴얼 할 때도 역시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심사를 거쳐가고 리뉴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추첨을 하진 않지만은요. 그래서 이 LC라는 거는 이제 신청 개수인데 보면은 인더스트리를 이제 쭉 구분을 해보면 이게 보시다시피 압도적으로 20만 개가 넘게 어느 쪽에 그 외국인들의 취업의 문호가 열려져 있냐면 신청 개수를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앤 릴레이티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분야가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가장 많이 취업 비자 스폰서가 나가는 그런 분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컨설팅 서비스라든지 여기도 테크니컬 또는 사이언티픽 이런 컨설팅 서비스죠. 아까 말씀을 드린 이제 빅4의 컨설팅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뭐 엑센처나 맥킨지나 이런 컨설팅 서비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ollege, university, professional school인데 이거는 이제 교수들을 뽑는 게 아니라 이공계에서 보통 뭐 의사나 뭐 과학자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나 뭐 케미스트리나 이런 쪽이 대부분 다 연구실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연구실에 그런 그 직원들을 뽑을 때 전부 다 College, University, Professional School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만 5천 개는 영리기관들, 프로핏 컴퍼니가 8만 5천 개를 뽑는 거고요. 보통의 이제 대학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비영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8만 5천 개 개수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 20만 개가 들어오건 30만 개가 들어오던 일단은 다 이거를 심사를 해서 20만 명을 다 취업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약간 이제 뭐 애매하긴 하지만 비영리 쪽에 보통 이제 이공계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뭐 소프트웨어 퍼블리셔, 뭐 5번에 뭐 전자 상거래나 뭐 아마존 같은 데죠. 그다음에 뭐 아키텍처 또는 엔지니어링 관련한 분야라든지 9위에 보니까 어카운팅 텍스 프레퍼레이션 북키핑 앤 페이롤 서비스 이게 이제 여전히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이런 그 한 지금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mybusyjobs.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매해마다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실제로 이 인더스트리의 한 30위, 40위를 넘어가는 인더스트리로는 외국 분들이 한국 사람 포함해서 미국에서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프닝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계 쪽이 뭐 꼭 회계만이 아니라 회계 뭐 세무 뭐 회계 감사 그러니까 CP까지 포함해서 이쪽 분야가 항상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가장 많은 건 뭐냐고요? IT 쪽이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이쪽이요. 자, 그런데 기업 순위를 한번 볼게요. 자, 올해 이제 그 H1B를 가장 많이 스폰서하고 신청을 한 기업의 1등은 커그니전트예요. 예, 뭐 커그니전트 아시겠지만 이거 인도계 회사인데 IT 뭐 약간 이제 IT 회사죠. 뭐 아마 한국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그 무슨 골프 대회도 열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거의 인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코그니전트, 아마존, 타타도 마찬가지로 인도계 이제 컨설팅, 그러니까 IT 컨설팅 회사인데 뭐 약간 이제 리크루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T 쪽으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인도 헤드헌터들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좀 좋은 회사를 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인도 사람들이 거의 H1B의 한 7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IT하고 이제 의사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 뭐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페이스북 이런 이제 큰 테크 기업들이 다 IT 쪽으로 들어가 있고 EY가 어네슨 영이 이제 7위에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예외적인 건데 8위, 9위 전부 다 다시 인포시스, 애플 다 IT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EY가 빅4들 중에서 이렇게 그 H1B를 많이 신청해주는 이유가 EY는 회계사가 지금 시장에서 점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 보면은 3년차 회계사 좀 소개시켜달라는 회계법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미드 사이즈나 스몰 사이즈에서 한 2, 3년 경력 쌓고 나면은 세컨 티어로 올라가고 세컨 티어에서 또 한 뭐 매니저급에서 한 2, 3년 시니어 정도 되면은 또 이제 빅4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턴오버가 너무 심해요. 또 빅4 있다가 조금 있다가 전부 다 연봉 많이 주는 이제 파이낸스 쪽 뭐 IB나 또는 아니면 테크 기업이나 이쪽으로 다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빅4에서 일할 수 있는 경력자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한 이제 EY 같은 경우에는 EY 캐나다를 법무법인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H1B 스폰서에 대한 영주권 스폰서에 대한 어떤 리걸 이슈들을 전부 다 별도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EY는 약간 공격적으로 다른 나머지 세 개의 빅4들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외국 사람들 채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약간 테크니컬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학생들, 뭐 대학원생들 빅4 취업을 시킬 때 EY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자료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그다음에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이제 한 3,000명 넘게 LCA를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자, 우리는 회계법인이라고 하면 회계사들을 많이 뽑겠지. 그리고 대부분이 이 H1B가 회계사들을 5,000명 이렇게 취업 비자 스폰서를 했구나. 굉장히 많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EY 어네센영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디테일하게 어떤 아큐페이션의 포지션들을 스폰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H1은 아시다시피 내 전공과 내 직무가 매칭이 돼야지만 그 비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일 때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와 연관된 직무에 비자, H1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EY에서 H1B를 이렇게 넣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아큐페이션에 H1B를 넣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자, 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카운턴트 어디터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다. 왜? 빅4니까 회계법인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1등은 뭡니까?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 딱 하나만 봐도 이 빅4가 회계법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일 회계법인을 생각을 해보세요. 3일 회계법인은 직원을 뽑는데 회계사보다 뭘 더 많이 뽑는 거예요? 컴퓨터공학 전공한 사람들 더 많이 뽑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가 회계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그 빅4에 들어가는 그리고 3등도 뭐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애널리스트, 결국은 이것도 I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T 전공자들이 지금 빅4에서 계속 필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왜 그래요? 컨설팅 분야의 볼륨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컨설팅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거고, 뿐만 아니라 어디터들도 회계학을 전공해서 CPA 시험을 본 친구들도 좋지만 오히려 CPA 시험을 안 봐도 돼. 근데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 알아. 그러면 걔네들이 일단 뽑아가지고 나중에 CPA 시험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보통 3년차나 4년차까지. 또 CPA 시험 안 붙었더라도 이 친구들이 어디터로 같이 어스로 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이 IT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빅4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12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스페셜리스트, 뭐 이런 매니지먼트 애널리스트, 대부분 다 데이터 쪽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학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쪽의 분들이, 전공자들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빅4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구나.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오프닝이 많다는 얘기죠. 이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미국에서 CPA로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루트가 몇 개 없어요. J1 비자에서 H1B로 바꾸거나, 근데 사실은 J1에서 H1으로 바꾸는 거는 그게 많지도 않고, 뭐 정부 제재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 뭐 해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결국은 한국에서 유학을 통해서 학부나 대학원을 거치고 학부나 대학원에서 CPT나 OPT를 통해서 인턴십을 해서 경력을 만들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OPT를 통해 가지고 OPT 취업이 먼저 돼서 OPT 기간 동안에 H1으로 바뀌는 게 순서란 말이에요. 거의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뭐 내가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하건 뭐 아니면 CPA 자격증이 있건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루트인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루트는 미국에서 한번 학교를 다니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OPT를 쓸 수가 있어서 H1 비자가 되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영주권이 있거나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루트 없이도 뭐 바로 경력을 인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빅4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으로 취업하려면 H1이 있어야 되는데 H1 3월 달에 추첨 넣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추첨돼가지고 3대1, 4대1인데 추첨돼서 서류 심사 돼가지고 10월 달에 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에서 내가 바로 미국 취업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는 회사들의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CPA 합격한 분들이 가서 취업을 해가지고 일할 만한 회사는 이렇게 보지도 않은 사람을 한국에서 데려다가 뽑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다 프라이빗 컴퍼니, 조그만 어떤 그런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CP를 취업할 때 보통 회계사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딱 맨 처음에 생각하는 전공이 뭐예요? 보통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이죠. 내가 경영학과 나왔으면 회계사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또 앞으로 3년 있다 4년 있다 시장 상황은 회계 경영 전공을 한 CPA보다는 오히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나 이쪽 전공을 한 CP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죠.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것이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유학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가장 취업하기 쉬운 분야는 뭐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내가 프로그래머를 하든지,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든지, 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에 어떤 뭔가 자신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아예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버리면 되는데, 사실상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가지고 미국 애들하고 경쟁하고 인도 애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미국에서 진짜 제대로 된 기업에 들어가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딱 우리가 유학생들을 이제 취업을 많이 시키니까 지난 뭐 15년 동안 수천 명을 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 이제 그 보딩 다녀가지고 뭐 이제 아이비 가는 학생들이 컴사를 이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뭐 물론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 고등학교 때 다 프로그래밍 하고 다 뭐 짭니다. 그런데 미국 애들이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조금 좋은 학교에 컴사로 들어가는 학생과 한국에서 학교 다녀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딱 입학을 하는 시점에서 벌써 한 4, 5년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갭이 있어요. 이미 미국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별의별의 별걸 다 GitHub에 다 올려져 있어요. 자기 그 프로그램 그 짠 것들이. 그 정도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진심인 거죠. 이쪽이 지금 앞으로 전망도 좋고 연봉도 좋고 뭐 내 스타트업 해갖고 금방 뭐 유니콘 만들고 이런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진짜 미국 애들하고 인도 애들하고 또 경쟁해갖고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선책으로 어떻게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회계사 쪽으로 오셔가지고 취업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전공을 뭐 하냐면 이제 회계학 경영한단 말이에요. 대학원도 뭐 MBA 하거나 뭐 회계학 석사 하거나.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요즘은 강조를 드려요.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는 걸로 회계학이나 경영학 전공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또 CPA 시험을 또 배우거든요. 물론 학점 따기는 용이하죠. CPA 시험을 공부할 때 내가 회계학 공부하고 뭐 다 텍스 공부하고 오디 공부했던 것들이 대학원 수업에서 또 배우니까 학점 따기는 용이해요. 그러나 실제로 취업을 할 때는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CPA보다는 앞으로는 현재도 마찬가지 IT 관련한 나레지가 있는 회계사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커리큘럼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학교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컴퓨터 사이언스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는 완전히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뭔가 진심이지 않은 분들은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이제 전공들을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인포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또는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비즈니스 어널리티스 이런 전공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대학원들도 있고 또 기존 학부에 이런 전공들이 새로 들어오는 학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전공 선택과 전공 필수 과목들을 보면은요. 생각보다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과대생들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왜냐면 전공 필수한 서너 과목, 전공 선택한 두세 과목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 프로그램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쪽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IT하고 CPA 자격증하고 붙었을 때 이게 가장 파워풀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OPT인데 OPT 뭔지 아시죠?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내가 H1 비자를 받을 때까지 내가 비자 없이 1년을 일할 수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이제 문과 전공들 문제는 이제 뭐 미국은 문이과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보통 회계학 경영은 문과로 이제 취급이 되는데 1년이란 말이야. 대부분의 뭐 어분 계열, 뭐 사회 계열 다 뭐 심리학 뭐 이런 그 다 1년인데 스템 전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사이언스 뭐 이런 그 이공계 쪽은 OPT가 3년이기 때문에 1년 OPT를 하고 H1 넣었는데 떨어졌어. 추첨해서. 그러면은 그만두지 않고 그 다음에 OPT를 또 연장을 해서 그 다음에 또 H1 넣을 수가 있어요. 또 떨어졌어? 그러면 1년 더 연장해서 또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PT를 extend 2 years 해가지고 3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 전공들이 대부분 이공계 전공들이란 말이죠. 학부도 3년 할 수 있고 석사도 3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나 이런 전공들은 OPT가 대부분 3년짜리예요. 학교마다 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 번호를 보시고 넘버를 보시고 이제 나중에 그 이게 3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학교 지원할 때는. 그래서 이런 OPT를 볼 때도 1년짜리를 가시는 것보다는 3년짜리 OPT가 나올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시는 건 훨씬 유리하다. 외국인들은. 왜냐면 H1이 추첨이고 또 추첨이 됐다 그래도 이게 서류 심사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CPA로서 취업을 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회계학이나 경영학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인포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나 이런 전공들이 개설이 되어져 있고 OPT가 3년이 나와 있는 3년이 가능한데 전공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학교의 커리큘럼이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공부는 대신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인포 시스템이나 뭐 데이터 분석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그리고 CPA 시험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학원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물론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취업을 하실 때.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 소지를 선택을 할 때 가능하면 대도시에는 물론 이렇게 랭킹이 높은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취업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인턴십을 하기에 용이한 학교, 가능하면 대도시에 있는 뉴욕 시티에,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거나 또는 그 큰 LA에 있거나 이러면서 OPT 3년이 나오는 IT 관련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취업할 때는 가장
좋은 학교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OCR을 어떤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을에 이제 캠퍼스 그 페어를 하잖아요, 잡 페어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빅4들이 학교로 와서 나를 우리 그 외국인들을 뽑아주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IT와 회계 관련 전공이 같이 들어있는 학교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UC 계열 학교들은 회계학과가 없어요. UC 계열 학교들은. 그래서 아예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거나 보통 UC 계열 가면은 아예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경제학을 전공하면 OPT가 3년이 나오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CPA하고 경제학은 별로 안 어울려요. 그래서 CP를 해서 내가 빅4를 가거나 뭐 이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전공을 어차피 3년짜리 OPT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제학보다는 데이터 쪽이 좋고요. 데이터 쪽보다는 이제 인포 시스템이나 컴퓨터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택을 하실 때 내가 관련 학교에 전공이 뭐가 있고 그 전공이 OPT 3년이 나오는지 그리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대학원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P 자격증은요. 가능 빨리 시작하시면 좋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뭐 요즘은 입학하기 전서부터 이제 워밍업, 그러니까 교양 듣듯이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응시를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뭐 메인주나 뭐 벌몬트나 뭐 이런 데를 빨리 응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먼저 되고 그리고 OPT 기간 중에 회계법을 일하면서 H1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체 합격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H1 들어갈 때 이제 점점 전문성을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회계법인에서 5년차까지만 CPA 시험 합격하면 됐단 말이에요. 프로모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보통 이제 3년차까지는 CPA를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학생들은요. OPT 끝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이제 H1 들어가기 전까지 합격하시는 것이 좋아요. 비자가 추첨이 됐는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시작해서 빨리 합격을 하는 게 좋다. 내가 뭐 EY나 PwC를 들어갔는데 H1 들어갔는데 추첨은 됐는데 떨어지는 확률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CPA 시험 합격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10년 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CPA 시험 천천히 봐도 돼. 뭐 그리고 미국 애들은 한국은 먼저 CPA 시험 합격해야지 4대 법인 들어가지만 미국은 회계법인 들어가기 전에 합격한 애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먼저 일단은 3학년 때 언캠퍼스 리크루팅해서 3학년 여름방학 끝날 때 여름방학 때 이제 3개월 인턴하고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4학년 되면 벌써 다 취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뭐 CPA 시험 공부해볼까 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회사 들어가기 전에 한 2,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이런 경우가 10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스피리언스, 경력이죠. 언캠퍼스 리크루팅이 보통 3학년 때 있으니까 이 OCR 하기 전에 최소한 내가 한 3개 정도, 2~3개 정도의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지만 내 레주메를 제대로 만들어서 잡페어 할 때 내가 인터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이때 회계 관련 인턴십만이 아니라 이때도 IT 관련 인턴십을 하나 정도 같이 뭐 한두 개 정도 포함하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친구가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IT나 데이터 쪽도 뭐 해봤구나 라고 있으면은 회계법인에서 무조건 좋아합니다. 지금 어디터를 뽑을 때도요, 결국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는지 이거가 굉장히 지금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빅4들에서 익스피리언스를 뽑을 때는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어디트 해봤니 이거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점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중요성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계법인 빅4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심지어 어디터로 들어가려고 그래. 뭐 컨설팅 쪽이 아니라 그래도 IT 관련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유학이나 대학원이나 이런 쪽을 결정을 하시고 사전에 이거를 제대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셔야지만 착오 없이 내가 미국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CPA 시험이 바뀌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첫 번째, 과목별 난이도나 공부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어널리시스나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또는 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컨트롤 이런 쪽 IT 쪽에 많은 부분들을 더 평가하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일단 어디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일단 올라갑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어널리시스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법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타스크 베이스 시뮬레이션 난이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고 지금도 어려운데 더불어서 공부량도 많아진다 그랬죠. IT 쪽에 기본적인 IT는 전부 다 오디트로 들어오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쪽도 오디트로 들어오고 그래서 공부량도 늘어날 거예요. 네. 실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페레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페레도 아까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먼트 어널리시스 같은 것들이 이제 물어볼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부량 자체는 어드밴스의 상당 부분과 저쪽 그 전문 비영리의 상당 부분이 빠질 거기 때문에 공부량 자체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도 이제 타스크 베이스 시뮬레이션 그 주관식에서 상당 부분 이제 그 해결이 될 텐데 결국은 이것도 다 실무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그 캐플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상원 회계사님이나 뭐 최수준 다뭐 이상원 회계사님도 이제 한국 뭐 삼일회계법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또 미국에 오셔서 PwC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 미국 실무를 다 해보신 분들이죠.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리포트를 해서 또는 뭐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쓰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시험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대비를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두 과목이 전부 다. 반면에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지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IT 분야가 들어온다고 해도 텍스는 뭐 이렇게 막 데이터를 막 분석해가지고 뭐 돌리고 이럴 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부량은 텍스의 아주 디테일한 분야는 텍스 일부가 빠져나가고 선택 과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량도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레귤레이션은. 반면에 이제 BEC는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선택 과목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선택 과목들의 난이도나 공부량 예상이 불가능하죠. 자, 일단 이렇게 네 과목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컨셉을 갖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2022년에 시험을 보고 계신 분,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초서부터 공부를 하셨거나 2020년서부터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2021년서부터 공부를 하셔가지고 현재 시험을 응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년까지 전체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1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거나 조금 어느 정도 학점 취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분들은 1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까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략을 좀 세우자면 가장 나중에 뭐를 보는 게 좋겠냐면 저는 레귤레이션을 가장 나중에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레귤레이션 특별히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2024년이 돼도 난이도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공부량은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텍스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텍스 선택 과목으로 빠질 거니까 오히려 맨 마지막 과목으로 레귤레이션 남겨놓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체 합격을 하면 좋지만 가장 먼저 합격해야 될 과목 두 과목은 BEC하고 오디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BEC를 합격을 못하면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선택 과목이 이렇게 만만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고 경향들을 보고 기출문제 분석해서 뭐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또 준비를 하자. 한 1년에서 1년 반이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1년에서 1년 반 동안의 과도기 동안 약간의 이제 지금 시험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자칫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뭐 이상한 말로 마루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BEC는. 왜냐하면 이제 BEC 공부하던 게 다 선택 과목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BEC는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건 앞으로 공부하실 분이건 2023년까지 무조건 합격을 하자. BEC는 조금 특이하게도 뭐 회계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더라도 조금 빨리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CPA 시험이라는 게 다 내 과목을 다 공부해서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은 BEC서부터 빨리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합격하실 것은 오디시예요. 어디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봤지만 공부량도 늘어나고 난이도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디만 먼저 공부해서 합격하실 수가 없어요. 페레랑 오디시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거든요. 어카운팅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서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면 페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잘 정돈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어디시 시험 볼 때는 쉬운 것 같은데 합격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페레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넘게 남으신 분들은 페레 오디 충분히 BC 세 과목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 과목을 합격하되 페레와 오디 둘 중에 무슨 과목을 합격해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어디부터 합격을 하셔야죠. 공부는 페레를 같이 하더라도. 왜냐하면 페레는
난이도는 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재무대표 분석 같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좀 감사하게도 어드밴스 랩 우리가 좀 싫어하는 거, 뭐 컨solidé이션이나 뭐 약간 이제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텍스, 뭐 디폴트 텍스나 이쪽 어려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선택 과목 페리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정무 비영리 회계도 어려운 부분들은 선택 과목 페리로 나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과목은 다 합격해야 되겠지만 두 과목만 합격할 거면 BEC 오디트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요 순서대로 제 생각에는 시험을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거나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내년까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지금 1년 4개월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념하신 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1년 뭐 4개월, 2년 5개월 이게 이제 1년 2개월이 조금 시간적으로 왜냐면 학점 취득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학점 취득하면서 물론 같이 공부를 하시지만 그래서 좀 전념하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전과목을 다 합격하시는 것을 목표로 해서 빨리 시작하지 못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년에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올해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야 내년에 그래도 시험을 한 서너 번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 무슨 뭐 1, 2월에만 봐야 되고 3, 4, 5월에만 봐야 되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예전에 3, 6, 9, 12월에 시험 못 봤는데 지금 3, 6, 9, 12월에 다 시험을 볼 수 있게 지금 풀어놓기 때문에 또 심지어 한국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과목을 합격해 놓는 것이 좋죠. 근데 이때 내가 전체를 다 합격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본인의 전공이나 경력에 따라서 처음서부터 선택 과목을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텍스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텍스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회계학 전공이다. 그런 분들은 어카운팅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는 건 좋겠죠.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내가 IT 전문가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IT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걸 어느 정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과목? BEC 오디트는 무조건 내년까지 합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2023년에 시작하신 분도 1년 안에 두 과목 합격은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BEC랑 오디트만큼은 꼭 합격해 놓자. 그래서 이 두 과목 합격하면 나머지 페레랑 레귤러 보면 되니까 레귤레이션은 오히려 뭐 이렇게 더 어려워질 것 같지도 않고 내용은 좀 빠지고 페레는 조금 난이도는 있겠지만 사실 시뮬레이션 대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 내용은 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EC 오딘만 일단 내년까지 확실하게 합격해 놓으면 나머지 두 과목은 지금보다 그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하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두 과목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시작을 하셔서 1년 뭐 2개월 안에 학점 취득과 두 과목 합격까지를 마무리 지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뭐 저도 한 20년 넘게 지금 강의를 하고 뭐 수천 명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렇게 좀 가이드를 잡고 물론 이제 개별적인 거는 이제 저희 실장님이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거 그리고 날짜 잡고 어떻게 학점 취득하고 그것이 중요하니까 용지주 어떻게 하고 그러나 이제 큰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제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관련해서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플러스 커리어로 또 CPA 시험 준비, 학점 취득과 함께 CPA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캐플리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릴 것입니다.